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으면 좀 잘 대응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좀 삼아봤고요. 시작하기 앞서 퀴즈 한번 내볼까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혹시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강릉에서요, 큰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역시. 또 영남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산불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통칭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뭐 비슷한 단어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사이버 세계 역시 똑같습니다. 최근에 지칭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재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이버 보안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하는 박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안은 제품이 아니라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뭔가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게 모두가 답은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메일을 클릭한다거나 어떤 USB를 꼽아서 파일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PC에다가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서버 등에 대한 패스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직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조직에는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들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조직을 조금 더 보안을 안정하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팀원분들이나 보안팀 내부에서는 어떤 걸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패스워드 바꿔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복잡성 준수했죠라고 가이드를 하면 패스워드를 이쁘게 바꿔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잡으러 가야죠. 혼나야 됩니다. 실제 작년에 있었던 몇 가지 숫자입니다. 숫자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개인정보 사고 발생했던 숫자가 2,300만 건 이상이었고요. 어떤 기업에서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침해 피해로 인해서 며칠 동안 영업이 정지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국내에서 활동했던 랜섬웨어, RAAS라고 하는 라스 그룹의 활동 숫자가 96개가 넘었습니다. 또 들어가 보면요. 국내에서 APT 공격이라고 해서 확인되었던 어떤 기업에서는 약 980일 넘도록 APT 공격이 잠복기가 있었고요. CV2017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 릴리즈되었던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8년이 넘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 보안 사고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일 동안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던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랜섬웨어의 증가폭은 38%가 넘었고요. 국내에서 활동했던 APT, 라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96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와 굉장히 친한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뭐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지에서 국내에서 공격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들 있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면 작년에 전년도 대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공격이 많이 증가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다수를 보면 대부분 기존에는 우리가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통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은 대부분 다 폐사망에 들어가 있더라거나 리눅스는 보완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뭔가 설치했을 때 가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이니까 이게 가장 크게 염두를 하다 보니 이런 걸로 인해서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랜섬웨어 생태계가 크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아마 기사로 보시거나 다른 세미나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24년도에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협동을 해서 크로노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락빗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랜섬웨어 조직을 와해시켰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선 효과라고들 이야기하죠.
큰 조직을 누르니까요. 얘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난립하는 구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APT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APT, 즉 장기간 동안 조직 내에 침투해서 뭔가 보안을 위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계 보안에 대한 저희가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VPN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다수 있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7일 날 키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저희는 한 번도 위협이 줄었던 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30%의 위협이 더 증가했었고요. 그 위협이 증가했던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서버의 해킹이나 디도스에 대한 공격이 약 전체 공격이 70%를 차지했었고, 악성 코드나 기타에 대한 건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2,400건 정도의 침해나 위협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건 디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거에 랜섬웨어 그룹이 뭔가 조직을 해킹한 다음에 이중 갈취라고 하는 내용 들어보셨나요? 조직이 탈취한 데이터를 너 이거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우리가 이거 내부적으로 고시한다. 그리고 이거 돈 줄 때까지 할 거야 라고 계속 협박하거나 외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팔았던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돈 줄 때까지 디도스 공격을 수행해서 돈을 뜯어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디도스 공격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공격은 상반기에 발생했던 것보다 하반기가 30% 이상 더 증가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공격이 조금 다른 차이점은요, 상반기에 진짜 공격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흔히 민생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그렇죠. 일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을 작년 통계를 쭉 보니까요, 약 4군데 정도의 라스 그룹, 저는 보통 기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이 4군데의 라스 그룹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키라라고 하는 공격 그룹이 있어요. 라스 그룹, 라스 기업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본인들이 뭔가 랜섬웨어나 본인들이 뭔가 툴을 만들어서 어필레이트라고 해서 본인의 공격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공격자를 찾아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즉 랜섬웨어나 다른 툴들을 만들어서 니들이 공격해, 그러면 그 수익 구조로 우리가 나눠 먹자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MG 그룹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이 아키라라고 하는 그룹은 과거 도스 아시죠? 즉 과거의 플랫폼이었던 도스라고 하는 인프라에 보이는 그런 UI와 UX 같은 느낌으로 공격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저희가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룹일 텐데요. 이 킬린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킬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이게 로마자 표기에 의해서 킬린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이라고 아시죠? 기린을 로마자로 킬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킬린은요, 2해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랜섬웨어 그룹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에서는 1월 달에 100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을 이행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얘들은 굉장히 첨단 기술을 들고 있는데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수행을 하고요. 여기 적어두었지만 뒤에 말씀드릴 콜 로이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션 크로노스라는 공격을 통해서 락빗이라는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공격이 많이 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이라는 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공격 그룹에 대해서도 공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공격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서비스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조, 그러니까 IT와 OT가 혼재되어 있는 제조 산업에 대해서는 공격도 굉장히 많았었고, IT, 호스팅하는 업체에 대한 공격과 건설이나 의료기에 대한 공격들도 굉장히 많이 흥행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킬린이라고 하는 조직은 관심을 두시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겁니다. 이 그룹은요, 구소련에서 출발했던 그룹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다양한 탈취 사례들이 실제 킬린이 이루었던 공격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게 왜 구소련에 대해서 출발했던 거다라고 의심이 되냐면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헬프데스크의 시간이요, 동유럽의 운영 시간과 일치합니다. 또 이게 재밌는 게 언어의 킬 스위치가 있어요. 어떤 어플라이트, 공격을 대행해주는 공격 그룹이 한 회사를 탈출해서 서버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려고 하는데, 그 서버의 언어가요, CIS라고 불리는 러시아 무슨 스탄 이런 국가들에 대한 언어의 팩으로 되어 있으면 랜섬웨어 감염을 시키질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썰들이 좀 있는데, 러시아는 자기를 공격하면 무조건 보복한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언어팩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다 랜섬웨어를 감염을 하면 그 조직을 무조건 잡고자 노력을 한다라네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언어팩이나 동유럽 국가의 언어팩을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는 실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가 주요 서버들에 대해서 러시아 언어팩 깔자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게 정확한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아닌 거죠. 1월 30일 날 이 킬린이라고 하는 그룹의 블로그에, 다크웹에서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에 국내의 언론사 해킹했다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1번이죠. 11번 방송사가 해킹되었다라고 올라왔는데, 요거는 아직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게요, 보통 본인들의 블로그에 우리가 이 방송국 해킹했습니다라고 하면 관련된 소스를 노출을 하거든요. 이중 갈취를 하기 위해서. 너네 이거 우리 이만큼 봤는데 더 안 주면 공개해버린다 라고 하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그룹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콜로이어. 단어는 쉽죠. 어떤 거냐면, 탈취한 공격 대행 그룹이 이 뭔가 탈취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회사를 협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협박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 콜로이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요, 그 회사가 대응해야 되는 모든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이 회사를 협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뭔가 탈취한 데이터를 이 본사에다 제공을 하면, 본사에서는 야 걔네는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 탈취하면 위험할걸? 이라고 하는 온갖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탈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킬린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다른 라스 그룹, 아키라나 아까 보셨던 락빗, 콘티, 다양한 라스 그룹은요, 본인이 세일즈했던 거를 기준으로 협력업체가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오면 약 6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 킬린은 수수료를 조금만 먹어요. 본인들은 80~90%의 수수료를 본인들의 그 어플레이트에게 공유를 해주고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룹들이, 많은 해커 그룹들이 이 킬린과 협업을 해서 공격을 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룹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룹에 대해서는 올해도 많은 보안 뉴스에서 보게 되실 것 같아서 따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작년에 저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작년에 국내도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죠. 아마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다양하게 보셨을 겁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가볍게 이야기 드리면, 작년 4월 달에 대규모 통신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작년 말에는요, 무슨 팡 해가지고 다들 그만두자라고 하는 팡팡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중간 6월 달과 8월 달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회사는 며칠간 영업일 불가했던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특정 통신사에서는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은 중계기를 통해 뭔가 피해가 발생을 했고, 민간인들이 우리도 이거 탈취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 가볍게 넘어가고, 이거에 빗대어서 글로벌에서는 엄청났어요. 해외에는요, 국내는 정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통신사, 두바이에 갖고 있던 암호화폐 저장소에서는요, 해킹이 당했는데 탈취 금액만 2조입니다. 25년에 발생했던 가장 큰 피해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흔히들 세일즈포스라고 알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게 세일즈로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인수했던 드리프트라고 하는 AI 툴에서 SSO 인증 키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영업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거나 외부의 사업을 관련된 사스 관련된 모든 인증 키가
이 드리프트 AI 키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했었고요. 이를 통해 700여 개 기업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저 OS키를 변경해야 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킬린이라고 하는 그룹이 수행했던 일인데요. 아사히라고 하는 그룹 아시죠? 이 아사히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IT망에서 공격이 발생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IT가 OT로 뚫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 공장의 설비가 섰습니다. 그런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내 뉴스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미국에 두 개의 태풍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솔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라스 그룹, 이 역시 해킹 그룹인데 이 해킹 그룹이 미국을 뚫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통신감청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뉴스에서 보시거나 영화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9개 통신사를 해킹을 했고요. 그 통신사를 해킹을 해서 1년 넘게 통신사 내부에서 지나다니고 있는 통신 내역들을 다 모니터링과 감청을 수행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24년도에 미 대선이 있었거든요. 24년도에 미 대선 때 지금의 대통령 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이미 도감청에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로그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해킹했던 굉장히 큰 사고고요. 이로 인해서 그 방첩 활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던데 이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피해를 봤던 가장 큰 사례라고 현재 미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두 개의 태풍이 있어요. 이 솔트 타이푼이랑 볼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킹이었습니다. 미국과 지금도 굉장히 트러블을 많이 내고 있는 저희 가까운 나라 하나 있죠. 그 나라에서 저 두 개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솔트 타이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 활동, 그러니까 도감청과 관련됐던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이버 어택,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이뤄야 된다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보이시는 볼트 타이푼이라고 하는 그룹은 상시 대기 중입니다. 즉 기관망을 장악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력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력망 같은 곳을 장악해서 문제를 발생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곳이 저 볼트 타이푼이라는 두 가지 그룹이 현재 중국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좀 발생을 했을까요? 모든 기업에요 솔루션은 다 있었어요. 앞서 브루스 슈나이어가 이야기를 했지만요. 프로덕트과 서비스, 프로덕트과 프로세스 이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이 없는 조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것과 해외에서 발생했던 것에 대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최초의 이니셜 액세스라고 어떻게 조직에 들어왔냐라고 하는 걸 보시려면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계 보안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패치를 수년 동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다중 인증을 통해서 뭔가 보안을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확대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이제 lateral movement라고 해서 내부에 확산하는 방법인데 내부에 확산하는 것은 기존의 대부분 세팅되어 있던 방화벽이나 다른 장비의 정체값은 잘 변경하지 않으세요. 그 장비나 방화벽 설정되어 있는 과거에 열었던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네트워크 단에서 서로 통신이 불가하도록 세그멘테이션 단위의 구분을 하는 것을 잘 운영 관리를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가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서로의 보안의 연계가 잘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유출이 발생을 하는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우리가 수집된 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거나 외부의 유출을 차단하고자 하는 DLP에 대한 영역도 보완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파편화돼서 발생되었던 이벤트들을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이 이벤트에 대해서 서로의 연계성을 찾고자 노력도 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루션을 아무리 운영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한 이벤트를 분석을 하다 보니 서로 다 이어지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 없어. 이걸 어떻게 다 대응하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술과 운영에서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루션은 정말 많습니다.
솔루션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없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안 솔루션을 대부분 다 다수로 착용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보안의 정점이었습니다. 보안 사고의 정점이었습니다. 24년도에 가트너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네 보안 솔루션을 얼마나 갖고 있니?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트너에서 조사했던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45개의 보안 솔루션들을 조직해서 운영 중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를 봤더니 13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런데 솔루션을 잘 쓰고 있니라고 했을 때 왜 못 쓰니? 라고 하는 거의 답변은요. 보안 솔루션이 너무 어렵대요. 이거는 운영의 괴리가밖에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너네가 과거의 솔루션이 아니라 요즘 솔루션도 많이 운영하니? 라고 하는 설문에서는 뭐 EDR이나 GTNA 같은 최신 유행하는 솔루션들도 대부분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 사유는 가장 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시성이 없습니다. 솔루션은 있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탐이 발생하면 한두 번은 노탐이 이 노이즈인가 라고 판단해버리고 넘어가 버리신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모든 보안 솔루션에서 파편화에서 발생됐던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악성 URL을 통해서 내부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됐는데 내부 PC, 서버 등에서는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으세요. 그럼 위에서 보지를 못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어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한지도 추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은요. 위협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탐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응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사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을 서로 이어보지 못하면은 어디서도 이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는 기술적으로 보안을 운영하는 팀에서는 보안을 도입하는 팀에서는 보안 솔루션이 최신입니다.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부적으로 기한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시지만 실제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조직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솔루션에서 뭔가 발생시키고 있던 이벤트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한 거에 대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굳이 필요 없는 네트워크 정책은 운영하시는 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뭔가 한 번만 설정되어야 되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신 조직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세요. 한번 세팅되어 있는 게 맞는구나 라고 정책을 조정을 잘 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내부에 접근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너는 내부의 시스템이 접근되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네가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요즘에 얘기하는 GTNA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최초에서 인증돼서 내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너가 보안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인증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검토를 하신다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다면요. 1년 넘게 잠복하고 있었던 미국 감청 시스템에 공격했던 소스 타이푼 이런 공격에 대해서 최초에는 어떻게 인증을 뚫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동하고 내부에서 다른 시스템에 접근하고 판단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차단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EDR입니다. 내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레터럴 무브먼트를 수행했다라고 했던 과정에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탐지할 수 없는 로핑 같은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는 탐지하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이라는 걸로 탐지를 많이 하고요. 이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어떤 놈이 최초의 피해자이지? 그리고 누가 얘한테 공격을 일으켰지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에서 이데를 통해 가시성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가시성을 구축을 하고 계시다 보면 내부적으로 유출되는 정보에 대해서 혹은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멀웨어나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롤백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이런 EDR에 대한 가시성을 구성을 하신다면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흐름을 구분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수의 공격 그룹에서 이행하는 것처럼 뭔가 데이터를 내부에서 유출을 시켜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협박을 당한 일은 없어질 거고요. 만약에 특정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서 야 우리 랜섬웨어 감염됐으니까 돈 주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롤백이 가능하면 롤백을 수행하는 것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라자러스 같은 공격 그룹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저 롤빈스라고 해서 윈도우에 있는 시스템 정상 파일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정해진 것만 탐지하고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에 있는 정상 파일들을 갖고 악의적인 행위하는 걸 탐지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EDR 같은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인 파일을 활동을 하지만 너가 이거를 왜 건드려? 라고 하는 행위 기반의 대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일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은 EDR로 다수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운영의 괴리입니다. 원격 관제 혹은 내부적으로 관제, 다양한 방법으로 관제를 수행하고 계신 조직들이 많으실 건데요. 관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은 대부분 경계 보안을 수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제 조직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면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되는 이벤트들을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년 전부터 경계에 대한 관제가 아니라 MDR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관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마켓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 경계 보안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위협 다 오케이. 거기다 더해서 AI를 활용한 SOC를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수의 기업을 관제를 하면서 탐지되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SOC를 활용을 하게 되면 위협을 탐지하는 시간 자체를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탐지하는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시간 역시 기존보다 70% 이상 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UABA라고 해서 이상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2.5배 이상 더 빠르게 탐지할 수가 있었고요. 빠르게 탐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멀웨어를 격리하고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을 했었습니다. 역시 전통적으로 보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지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좀 취약하고 보고서라고 받았는데 방화벽에서 발생하는 보고서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레거시적인 보안 운영이 아니라요. AI SOC를 활용하는 요즘의 환경에서는 탐지한 시간도 수분 그리고 이를 탐지를 대응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발생되는 보고서 역시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까지 모든 걸 이루어서 통합 분석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넷 역시 말씀드렸던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직 내에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같은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모두 운영을 하실 텐데 그거를 수행하시면서 더불어서 GTA라고 하는 개념은 꼭 유념해서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APT 공격이 좀 다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PT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신 다음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던 거에서 우리가 가시성 있게 추적할 수 있도록 EDR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 검토 그리고 EDR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DR이라고 하는 뭔가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 전체 구성되어 있던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심이나 XDR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AI 기반의 SOC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신다면요. 위협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상관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큰 부분이 이건데요. 보안에 절대 완벽한 건 없습니다. 보안을 오래 하다 보면 사고를 100% 막았다고 하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그 위협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고요.
보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슬의 가장 약한 부분만큼만 보안은 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덕트를 통해서 내부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의 솔루션만 깨지면요, 그 보안은 깨지기 정말 쉽습니다. 밖에 저희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 부스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